병든 중생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도 함께 앓으며 더불어 치유하기를 추구했던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일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 지구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성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역시 단순하게 폐기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김자의 생태시편과 송찬호의 냉이꽃, 그리고 하성란의 단편 곰팡이꽃을 읽으면서 우리는 쓰레기를 폐기의 대상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살림으로 전환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학 상상력과 윤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종의 기억제 1, 김지아의 반전, 줄탁, 이문재의 자력신앙 등을 살펴보면서 공경의 생태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 지평 형성에 있어 시면의 바탕 감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찬재입니다. 먼저 병든 쓰레기와 치유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 시간에 우리는 무소유의 철학을 강조한 법정 스님 얘기를 했는데요. 법정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 존재인 자연 상태를 중시했지요.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만큼 자연과 인간은 병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문명은 서서히 퍼지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에서 온 질병을 또 다른 문명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연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명의 폐해인 쓰레기를 단순히 폐기와 처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지요. 병든 쓰레기 입장에서 그 치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인도 유마경은 초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데요. 대개 1, 2세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일은 깨끗한 이름 또는 때묻지 않은 이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유마거사는 세속에 살면서도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하여 출가자와 같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할 목적으로 스스로 칭병하여 병든 인간과 세상을 치유하려 했던 인물로 얘기됩니다. 유마경의 맥락에서 부처님의 뜻은 우주 만유가 궁극적으로 둘이 아닌 절대 평등의 세계임을 중생들에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의 꽃으로 비유되죠. 세계 일화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의 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처의 뜻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실천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어리석음과 탐욕, 성내는 마음으로 인해 병이 생겼다고,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자신도 아프다고, 만일 모든 중생의 병이 나으면 그때 자기 병도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마경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애착이 있어 나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에게 병이 없어지게 되면 나의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있으면 곧 병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들이 병을 벗어나게 되면
보살도 역시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게 되면 부모도 역시 병이 들게 되고 아들이 병이 나오면 부모 역시 병이 났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자식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이 병들면 곧 보살도 병이 생기고 중생이 병이 나오면 보살도 역시 났습니다. 또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겼느냐고 하면 보살의 병은 대비심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와 보살 그리고 중생은 결코 둘일 수 없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것과 한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쓰레기가 썩고 냄새를 풍기는 것은 곧 스스로 썩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전언을 동양의 선사들은 물론 여러 문인들이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학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에서 발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타자들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치유하려는 상상적 수고가 바로 문학 상상력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쓰레기를 제재로 한 문학 텍스트들의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1970년대에 정치적 저항의 포에지를 보이다가 민주화 이후 생명의 상상력을 추구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연민을 보이면서 그것들이 창조적인 순환과 통일을 이루어 마침내 생명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갈구했습니다. 현존하는 생명들은 정치, 경제적 이유 등 반생명적 원인들로 하여 생명의 본성을 훼손당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가없는 연민을 보낸 시편들이 일련의 애린 연작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조차 제 본성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한 채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그 소 에린 1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젠 두 발 모두 잘려 없는 쓰레기. 이 쓰레기에서 돋는 것 분홍빛 새살로 무심결 돋아오는 에린, 에리나. 김지아의 그 소 에린 1의 3년 부분이었는데요. 버려진 쓰레기에서 돋아나는 분홍빛 새살을 주목하면서 시인은 연민을 느낍니다. 버림받은 자리, 악취 풍기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대단히 위태롭고 불안한 생성이지요. 이 새로운 생명이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민이 깊어지고 시인은 에린을 반복하여 읊조립니다. 시인이 그 그윽한 연민의 정조로 쓰레기에서 돋아난 새살을 주목하면 거기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일까요? 시인 송찬호는 마침내 그 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찬호 시인의 냉이꽃이라는 시인데요. 바카스 빈병은 냉이꽃을 사랑하였다. 신다가 버려진 슬리퍼 한 짝도 냉이꽃을 사랑하였다. 금연으로 버림받은 담배 파이프도 그 낭만적 사랑을 냉이꽃 앞에 고백하였다. 회색 늑대는 냉이꽃이 좋아 개종을 하였다. 그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긴 울음을 남기고 삼나무 숲으로 되돌아갔다. 송찬호 시인의 냉이꽃 1년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시에서 빈 병, 슬리퍼 한 짝, 담배 파이프 등은 모두 버려진 쓰레기들이죠. 그 쓰레기들이 냉이꽃을 사랑하고 고백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읽으면 버려진 쓰레기들이 흙과 물과 바람을 모아 냉이꽃을 피워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은 단순히 폐기된 쓰레기가 아니라 숲의 일원이 되어 자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김지아 시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돋아나는 새살을 보고 송찬호 시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꽃을 보았다는 것은 쓰레기를 타자화하지 않고 쓰레기 입장에서 생명의 새로운 숨결을 감각한 결과일 터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꽃으로 직관할 수 있는 감각은 쓰레기 치유를 위한 공통 기반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쓰레기의 생명 가치는 다시 살림의 지평을 알게 합니다. 하성란의 단편 곰팡이 꽃 역시 쓰레기에서 피어난 꽃을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남자는 쓰레기를 뒤지며 세상의 진실을 찾아 나서지요. 그는 쓰레기로 인해 아파트 여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이후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직후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여자들이 그 쓰레기를 뒤져 남자의 것임을 알아내고 찾아와 봉변을 준 것이었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핀 밥알들과 사놓고 먹지 않아 버린 골문 감자알들은 집어들기가 무섭게 손 안에서 물크러진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분명 자신이 버린 쓰레기들인데 쓰레기들은 낯설었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봉변에 이은 쓰레기에 대한 낯선 인식은 다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가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지들을 발견합니다. 편지지는 이미 어느 정도 반듯하게 펼쳐져 있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여자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 틀림없다. 편지를 읽으면서 킥킥거렸을 여자들이 얼굴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자신의 글씨체조차 낯설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남자는 사랑하던 여자를 떠내보는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여러 번 편지를 썼다가 보내지 못한 채 쓰레기로 버렸었는데 그것이 쓰레기를 뒤지던 아파트 여자들에 의해 읽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남사스러웠을 겁니까? 감추고 싶은 자신의 비밀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진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남자는 진저리 칩니다. 진실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확인한 남자는 그때부터 쓰레기 뒤지기를 시작하지요.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듯이 쓰레기는 삶의 그늘진 뒷목입니다. 사랑의 실패로 삶의 뒤편으로 밀려난 남자는 그 그늘진 쓰레기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 이해를 기획합니다. 이웃의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지게 된 것도 그녀의 쓰레기를 뒤지지 않아서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쓰레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겠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좀 다소 희화화되고 희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쓰레기 문제와 진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경의 윤리, 우리 전통적으로 공경의 윤리와 순환 상생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순환적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천지인 사상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밭에서 콩을 심고 있었어요. 어린 손자는 그 콩 씨앗을 소중히 여겨서 그 한 구멍에 콩알을 하나씩 심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는 한 구멍에 세 알씩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는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왜 아깝게 세 알씩 심으세요? 왜냐면 손자가 보기에 그 자리에서는 콩알이 하나가 나와서 이제 콩이 하나가 자라야 되는데 세 알씩 심으니까 이상하다 싶었던 거예요. 왜 세 알씩 심느냐라는 손자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대단히 걸작입니다.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을 기는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은 사람이 먹을 거란다.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을 기는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하나를 사람이 먹는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 천지인 사상과 관련해서 아주 대단한 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천지인 사상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가늠해 보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서도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열린 마음을 품었습니다. 작은 콩알 하나에 깃든 우주 만물의 섭리, 작은 콩알 하나에 깃든 우주 만물의 섭리를 선인들은 어떻게 깨우쳤던 것일까요? 나누고 베푸는 오래된 윤리감각도 어쩌면 이런 열린 지혜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농경적 상상력에 따르면 하늘과 땅과 사람은 유기적 전체 안에서 부분적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한 질서였고 자연스럽게 순환 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순환적이고 이 순환적인 되먹임고리, 이 피드백고리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었기에 나름의 합리성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존 드라이잭에 따르면 생태 합리성이란 인간의 삶을 지지하는 재화를 제도할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계의 자기 조직 능력과 조정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생태 합리성인데 그 공생적 관계가 어긋나면 생태 합리성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겠죠. 가령 쓰레기는 가장 낮은 데서 취해 있고 별들은 천공에서 취해 있으며 그대는 중간의 다리 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정현종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태 합리성은 의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태 합리성의 문제는 유기적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에서 출발하여 타인과의 관계 및 우주적 천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중용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용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히 진실한 자만이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인간의 본성도 다할 수 있다. 다른 인간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하 만물의 본성도 다할 수 있다. 천하 만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하늘과 땅의 변화와 생육 성장의 행사를 도울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변화와 발육 성장의 행사를 도울 수 있으면 천지인 삼합을 이룰 수 있다. 이 중용의 이런 맥락은 물론 또 이 도가의 맥락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연의 자발성에, 자연의
자발성에 따를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낳으나 가지려 하지 않고 행하나 교만하지 않고 기르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무위,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낳으나 가지려 하지 않고 행하나 교만하지 않고 기르나 지배하려 하지 않는 무위의 원리를 도덕경은 강조하고 있죠. 충잉챙에 따르면 우주, 생태, 윤리의 종합적 지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늘의 우주론, 땅의 생태론, 그러니까 천의 우주론과 지의 생태론적 숙고와 통찰을 요구합니다. 우주, 생태, 윤리의 종합적 지혜의 근거에 인간은 하늘과 땅의 연합으로서의 인간 삶의 가치들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도를 강조하는 도교와 태극을 강조하는 유교가 일치하며 상호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철학의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는 동학에서는 생태 합리성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공경하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부모처럼 받들고, 그러니까 경천이죠.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 경인, 물건 역시 그렇게 받들라는 경물, 그러니까 경천, 경인, 경물 이런 삼경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물건도 부모처럼 하늘처럼 우러러 받들라고 했던 것이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살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는데 여기서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단지 절약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는 대목을 사려있게 고려하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만방, 그러니까 천지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과 사람은 공히 잘 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생태론자 베리 코모노의 논의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생태 시스템이 연결된 전체, connected whole이라고, 연결된 전체임을 강조하는 코모노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득실을 따지기 어렵고 또 글로벌 생태 시스템이 총체적 진보의 대상이 될 수도 없기에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비록 쓰레기로 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어딘가에서 존재하면서 탈을 낼 수 있는 것이기에 공경하고 가능하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이런 사유들은 쓰레기 치유를 위한 바탕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지아는 이런 공경의 윤리와 생명의 감각으로 천지인의 순환 상생의 원리를 시적으로 추구한 대표적 시인입니다. 다음 시편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죽음과 신생, 하강과 상승, 갇힘과 트임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유기적인 승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직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돌아 다시 하늘로 비솟는 소리 듣네, 이런 빗소리가 있어요.
또 썩은 물방울 속에 내 갇혀 있다. 갇혀 다시 태어난다. 꿈틀거린다. 산 위, 저 산 위, 푸른 하늘, 흰 구름 꿈. 이렇게 반전 대목인데요. 이렇게 서로의 가름을 해체하고 위치를 전도시키며, 가령 이제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빗물이 잠시 튀어 위로 올라오죠. 그것을 이제 이 비가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도 한다는 요 생각. 그래서 위치를 전도시키며 틈을 내어 서로가 서로에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을 추구하는 시인의 신묘한 비전은 확실히 순환, 상생의 우주적 원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 원리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명편 중의 하나가 줄탁이라는 시인데요. 이 줄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줄탁 동시 그래서요. 이 병아리, 그러니까 닭이 암탉이 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이제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이 21일이 돼서 생명이 이제 병아리가 된 이제 생명이 계란 안쪽에서 이제 자기가 나갈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란 껍질을 안쪽에서 툭툭 쪄요. 그런데 안에서 병아리만으로는 그 껍질이 깨지지 않아요. 계란 껍질이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계란의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라는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줄탁이에요. 이런 줄탁,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녁 몸속에 새파란 별이 뜬다. 회음부에 뜬다. 가슴 목판에 배꼽에 뇌 속에서도 뜬다. 내가 타 죽은 나무가 내 속에 자란다. 나는 죽어서 나무 위에서 조각달로 뜬다. 사랑이여 탄생의 미묘한 때를 알려다오. 껍질 깨고 나가리. 박차고 나가 우주가 되리. 부활하리. 줄탁이라는 시의 이연을 아주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육체, 불, 재, 나무, 달, 육체. 그러니까 육체, 불, 재, 나무, 달, 육체의 유기적인 순환 원리를 투시한 이 대목이야말로 생명의 영원함과 그 영원한 생명력이 인간의 몸 안에 스며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탄생, 부활 등의 시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지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삶, 신생은 무엇보다 생명의 연대에 기반한 우주적 질서가 현현된 그런 삶입니다. 생명의 연대에 입각한 신생의 질서를 추구하는 까닭에 시인은 우울의 밑바닥에서 우주가 떠오른다 라고 적고, 또 꽃들 저리도 시리게 아름다운 건 죽으며 살아나는 봄살이 때문이라고 소리합니다. 이렇게 소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 두근거린다, 모든 것 공경스러워, 눈 가늘어진다 와 같은 상태와 비우리라 피우리라의 심정에서 내 속에 텅 빈 속에 바람처럼 움트는 웬 첫사랑, 우주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사방에 사는 우주의 싹을 바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우주에 쓰여 있는 사람은 영생, 사람은 무궁, 사람은 영생, 사람은 무궁이라는 것에 참 의미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제 그 소리로 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처럼 우주를 사랑하면 우주의 새로운 싹이 트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는 김지하의 시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공경의 윤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심층에는 그 대상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대상에 혹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희소한 것, 고귀한 것을 중심으로 애착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동학의 삼경사상에 따르면 그 어느 것 하나 공경의 대상이 아닐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은 포괄적으로 지구 그 자체에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시를 썼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지구를 일용했다. 아침에 지구를 먹고 낮에 지구를 많이 사용하고 새벽까지 지구 위에 누워 있었다. 내가 버린 것들은 모두 지구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지구에게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더 미안했다. 이문재 시인의 자력신앙이라는 시의 1년과 2년이었는데요. 지구 그 자체가 일용할 양식이기에 그 양식을 토대로 하루를 산 시인은 지구에 신세를 졌음을 감지합니다. 감사하게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쓰레기를 지구에 버린 것을 생각하며 지구에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보면서 미안하다, 지구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언어로 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알라이다 아스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문자, 레터라는 말은 쓰레기, 리터라는 말의 배후에서 더욱더 부각된다라고 이 알라이다 아스만이라는 사람은 기억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던데, 이 영어 레터와 리터 모음 하나만 다른데 그것이 이제 쓰레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자에 대해서 뭔가 환기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문명의 쓰레기와 용암에서 시적인 것을 감각하여 언어로 옮기는 이가 바로 시인인데, 하성란이 쓰레기를 뒤지며 산문적 문제의식을 길어올렸듯이 이문재 시인 역시 쓰레기를 인식하며 자신의 시적 감각을 실존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버린 것을 미안해하면서 시를 쓰는 이문재 시인의 자력신앙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문재 시인이 생각했던 그런 마음 바탕이 어쩌면 쓰레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미안함과 감사를 함축하는 공경의 윤리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 지평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문학 작품 뭐 그냥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을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닐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치유를 위해서 어떤 그 실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쓰레기 치유를 모색하는 한국 문학의 세 측면을 논의했습니다. 문학 윤리의 문제는 미학적 감각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특히 생태윤리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새 윤리감각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태적 실천 행동 내지 실천 윤리와 연계될 수 있을지를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성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조절하고 낭비 없는 삶의 윤리를 연습하기 위해 템플 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웰빙을 추구하는 불교 경제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웰빙을 추구하는 불교 경제학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상에서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고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지 반성할 수 있을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절에서는 음식을 전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명상을 통해 천지인 하비를 비롯한 여러 시면의 성찰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 인도에서 시작되고 독일에서도 활발히 전개된 푸드 쉐어링 운동, 그러니까 음식 나누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시민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이 시민운동은 시장 상인들과 저소득층을 연결하여 쓰레기는 줄이고 생명 가치는 늘리자는 운동입니다. 시장에 큰 대형 냉장고들을 설치해 놓고 시장 상인들이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유용한 야채와 식재료, 과일 등을 그 냉장고에 기부하죠.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 식재료들을 불우한 저소득층 가게에 나눠주거나 아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시장에 그냥 두면 팔리지 않아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을 나눔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는 SNS 시대에 걸맞게 무상 나눔 운동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 제품들이 거래되는 가운데 아직은 쓸만한 것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는, 나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대 같은 가구에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에서 의류에리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나눔으로써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생활윤리를 실천하는 사례들일 겁니다. 아울러 의류 리폼 디자인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리폼한 옷들이 새롭게 상품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더 나아가 쓰레기를 치유하기 위한 생활 윤리들이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든 중생을 치유하기를 추구했던 유마일의 맥락에서 김지아의 생태시편과 송찬호의 냉이꽃, 하성란의 단편 곰팡이 꽃을 논의하면서 쓰레기를 단지 폐기의 대상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살림으로 전환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학윤리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현종의 기억 제1, 김지아의 반전, 줄탁, 이문재의 자력 실향 등을 보면서 공경의 윤리를 논의했지요. 유교와 도교, 동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천지인 하빌사상과 공경의 윤리는 한국 생태문학의 시면을 관료하는 공통감각입니다. 공경의 생태윤리는 지속가능한 생태지평 형성에 있어 시면의 바탕감각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